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협상이 최종 결렬돼 노조가 내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조금 전 고용노동부 입장에 나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잠시 후 4시부터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사후조정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교사 노섭이 잠시 후 오후 4시부터 노동부 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후 담판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네, 노사가 결국 접점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웅 기자, 협상 장소에 나가 있죠.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차승원 기자는 삼성전자 생산 현장에 나가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노사가 결국 성과급 배분 문제에 대해서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전만 해도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급 배분 문제에서 끝내 접점을 좁히지 못해 노사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10시쯤 시작된 오늘 협상이 1시간 반쯤 지난 오전 11시 반쯤 노측은 먼저 협상이 결렬됐다고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노측은 어젯밤 10시쯤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측은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시부터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결렬 직후 기자들 앞에서 결렬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끝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7,000명 수준으로 유지할 생각이신지. 네. 마지막 쟁점은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 배분 비율이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의 70%를 배분하고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30%를 배분하자고 했지만 회사는 적자인 비메모리 사업부에도 상당한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급 원칙에 맞지 않다며 맞섰습니다. 노측은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지만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종료됐지만 언젠가 타결이 돼야 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응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평택 캠퍼스로 가보겠습니다. 최수근 기자, 지역 상인들이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고요? 네,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은 평소처럼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곳곳에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인데요.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노조가 밝힌 대로 내일 총파업에 나선다면 이곳 평택 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조는 모두 합해 4만 6천여 명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서는 직원 14,000명 가운데 10,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화성 캠퍼스에서는 2만 8천여 명, 기흥 캠퍼스에서는 8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근 상인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돼 실제 파업이 진행될지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노사가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혹시 아까 결렬했다고 들어서 아 망했다. 가뜩이나 주말도 지금 거의 이제 유령 도시니까 아무래도 빨리 합의가 돼서 빨리 그냥 파업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빨리 끝냈으면 저희는 바람이죠. 네, 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도 불거졌었는데 삼성전자 DX 노조가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문도 열렸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 DX 부분 조합원들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DX 부분 조합원들은 신문을 앞두고 초기업 노조를 향해 교섭에서 구성원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번 교섭안이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파괴하려 들고 직원들을 상대로 공포와 협박을 일삼는 초기업 노조의 지도부의 독단적인 안건을 수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노사협상과는 별개로 노조 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핵심은 DS 부분 중심 초기업 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중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재판부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노조 사이에도 갈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경찰이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지난 18일 삼성전자 비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사내메신저 서버 관리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직원이 사용했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명단, 이른바 비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인물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 접속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제3자에게 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있는 사내 업무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해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하고 블랙리스트 추정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류화동, 최승훈 기자 연결해서 삼성전자 총파업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서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 대해서도 무리한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효정 기자, 삼성전자 측의 입장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협상 결렬의 이유가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측 교섭 대표인 염영구 삼성전자 DS 피플 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화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조가 당장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생산 차질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법원이 필수 인력 유지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반도체 공장은 연속 공정 특성상 일부 라인에 문제만 생겨도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총파업 단행 시 라인 재가동,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해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납기 지연이나 메모리 공급 병목 등 직간접 손실까지 하면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 리스크를 우려해 다른 경쟁사로 물량을 분산하기 시작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앞서 나왔듯이 추가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할 가능성도 있고 정부가 이 긴급 조정권을 파업 전후 발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이처럼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노조를 거론하며 적정선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작심 발언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행태를 정조준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통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듯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도 이익을 나눠 가질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또한 세금을 깎아주고 시설 지원과 제도 정비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명문화까지 하는 걸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때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SNS를 통해선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한 만큼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재차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신사의 과거 광고를 직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 오전 SNS에 국내 대표적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의 속건성 양말 광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7년 전인 지난 2019년 무신사의 SNS 계정에 게시됐던 건데요. 여기엔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문구와 함께 양말이 잘 마른다는 걸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과 그로 인해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막이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에 대한 모독 그리고 역사 왜곡과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발본색원하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신사는 당시 해당 광고로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렸고 박종철 기념사업회에도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을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곤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직격했는데요.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며 재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탱크데이 이벤트 관련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비판 수위를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경기도 여주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천인 공로할 일이 벌어졌다고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장면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어떻게 마케팅용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등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히 처벌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5.18 폄훼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중앙단 차원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식 SNS 계정에 내일 스타벅스에 들렀다가 출근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고용노동부는 아직 양측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노사를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김영훈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를 직접 중재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금 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4시에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교섭을 직접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대변인을 통해 아직 삼성전자 노사가 자율교섭할 시간이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사는 사후조정이 불성립한 것뿐이지 협상이 결렬된 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1차 사후조정 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삼성전자 노사 교섭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도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삼성전자 노사를 설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네, 노동부 장관의 직접 조정이 성공할지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시 역시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질문을 정부가 꺼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에 발동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하면 파업을 포함해 모든 쟁의 행위가 30일간 정지되고 중앙노동위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건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부터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단 4차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주식이 장중한 때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도 7,000대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막판에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간신히 27만 원대를 지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주식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전 한때 소폭 오름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28만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결렬과 함께 노조 총파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식은 크게 휘청이며 한때 4.36% 급락한 26만 3,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던 삼성전자는 막판에 0.18% 소폭 상승하며 27만 6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114만 5천 원으로 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86% 내린 7,208.9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세를 거듭하며 장중 한때 7,1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509원으로 장을 열었고 이후에도 1,500원대의 거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 15일부터 3거래일 연속 1,500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주요 외신은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제목의 긴급 속보 기사에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 분야의 주요 생산자로 이번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역시 삼성전자가 노사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며 노동자 4만 8천 명이 직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초래돼 이는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정치권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야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협상 타결을 간절히 바라던 정치권도 최종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지만 온도차는 확실했습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국내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조를 향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사 협의를 중단하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조를 비판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노조를 향해 무리한 요구 대신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요. 또 진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섰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 역시 민주당 정부의 편향된 친노조 행보가 산업 현장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면서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포함한 노사관계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데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방선거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각 당 대표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자정,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 0시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정 후보가 첫 행선지로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는데 이 일정에 동행하는 겁니다. 이후 서울과 경기를 훑으며 하행 유세를 이어가는데 오는 23일 김해 봉하마을에 들르는 걸 목표로 지역 곳곳을 훑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우 내일 0시 일정은 아직 내부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내일 이른 아침 민심 바로미터인 대전에 내려가 출근길 인사를 하고요. 또 출정식에 참여해서 중도층 민심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보수 결집 흐름에 긴장한 듯 내부 기강 단속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우리 후보들이 국민의힘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는 거니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유권자에 접근해야 한다. 낙관론을 한층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대하 공세 수위도 높였는데 정청래 대표는 탱크데이 논란을 촉발한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송화석 원내대표의 광주에 더러워서 안 간다는 논란성 발언을 에둘러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더워서 안 간다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께 묻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럴 때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당사자인 송 원내대표는 서러워서라는 말이 와전됐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을 계기로 여론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 막판 전력 투구 중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중앙선대위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안보관을 문제 삼으며 북풍몰이에 나섰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파란 옷 입은 후보들에게 주적이 물으냐고 물으면 북한이라고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개별 후보를 겨냥한 고수의 난타도 이어갔는데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해외 출장 유흥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일단 당사자들은 악의적 네거티브라고 거듭 의혹에 선을 긋는 상태입니다. 네, 서울시장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네,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차례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첫 타자였던 오세훈 후보는 모두 발언부터 현 정부를 부동산 지옥의 현장이라고 맹폭하며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지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의 성장도 멈추어 설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이어 링에 오른 정원호 후보도 질세라. 오세훈 후보가 공약만 지켰으면 현재의 전월선안은 없었을 거라고 맞받으며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런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이른바 GTX 철근 누락 의혹을 띄우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야말로 무엇을 했느냐고 맞받아치면서 정원호 후보를 공격하고 나서서 상임위는 사실상 여야 선거 대리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한국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 전쟁 여파로 봉쇄돼 선박들 발이 묶여있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을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 동시에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란도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반가운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한국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안전하게 통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선박은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유조선이 쿠웨이트산 원유를 싣고 이란이 승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항로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적지인 울산을 향해 한국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이 중동의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 중인 건데요. 만약 이번 항해가 안전하게 완료된다면 한국에서 출발한 초대형 유조선으로는 최초 통과 사례가 될 거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한국 유조선 외에 중국 초대형 유조선 2척도 비슷한 항로로 해협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들 3척의 유조선이 무사히 해협을 통과한다면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하루 기준 최대 규모의 유조선 이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함께 이동 중인 일부 중국 선박의 위치 신호가 끊기거나 멈춰 있는 상태여서 아직 3척 모두의 완전한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실패 시 대규모 공격을 경고하면서 압박에 나섰는데요.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죠. 새 수정안을 놓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분주하게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규모 공격 언급에 이란도 지지 않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전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난 뒤 미국 의회는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군용기 수십 대가 손실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언급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란군이 F-35를 최초로 격추한 군대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안보위원장도 현지 시각으로 19일 저녁 소셜미디어에 트럼프가 새로운 모험을 망설이는 건 이란군의 단호한 대응과 이란 국민의 단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카젬 바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한관영 ISNA 통신과 인터뷰에서 항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협상 기회를 주기 위해 공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공세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협을 평화의 기회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도울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죠. 러시아가 필요하다면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도움을 강요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국영통신사 타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러시아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동시에 지원을 강요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강요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가 도움을 자처하고 나선 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수정안 내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영국 가디언을 비롯해 여러 언론은 이란이 장기적 핵 동결에 동의하고 400kg에 이르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 대신 러시아로 이전하는 조건을 수정안에 담았다고 전하면서 러시아 역할론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미국 정부의 계획은 아니라면서 이란 측에서도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국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삼성 초기업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노조는 동의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며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결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대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18일 동안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직간접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되는 만큼 이를 강제로 저지하는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단체 행동도 좋지만 선을 넘어선 안 된다며 세금도 안 뗀 영업이익을 나누는 건 투자자도 못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투명하게! 상한 폐지!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적법 파괴,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조정안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내용은 서로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오늘의 정치온 한민수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노조가 결국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자 조금 전 4시부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체 행동도 좋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노조를 좀 직격했어요.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 조정에 나섰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극적인 타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상 우리가 노동조합의 파업이라는 게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극단적인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업 노조의 파업을 볼 때는 뭐 정리해고랄지 뭐 직장 폐쇄랄지 정말로 노동 3권을 동원해서 사측에 어떤 부당하다거나 어떤 강경한 조치에 맞서는 걸로 저희들이 노동권을 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삼성 초기업 노조의 저런 행동들은 좀 전에 우리 대통령이 말씀도 했지만 어떤 영업이익이라는 큰 성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성과를 배분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미 삼성전자의 문제는 전 세계의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뭐 결렬되니까 대대적으로 막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고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노조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대로 노동 3권은 분명히 보장돼야 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그 역시 보장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노사가 조금씩 한 발씩 전체 경제를 보고 또 세계 경제까지 좀 보고 하면서 좀 양보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세금도 안 뗀 영업이익을 먼저 나누는 건 투자자도 하지 못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노조에 대한 작심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사태가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에 있다도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조가 파업을 해도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법이 통과되니까 노조 파업이 강성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번에 어제 밤새 중노위의 중재안을 타협이 안 된 부분이 딱 한 가지 부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적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보상을 줄 건가. 근데 흑자가 나서 지금 이거 호사다마라고 우리 반도체 경기가 너무 잘 나가서 엄청난 흑자를 보니까 이게 노동자들이 나한테도 성과를 이제 나눠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성과 배분을 몫을 더 늘리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는 물론 노동자들, 임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1983년도에 이 제1공장이 기흥에 들었을 때 생각하면 그때 이 고 이병철 회장이 그때 도쿄선언을 통해서 반대초로 간다 그럴 때 삼성은 반도체 때문에 망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단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년 내로 64K D램을 개발하면서 오늘의 반도체 삼성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경영진하고 노동자만 잘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기흥연구소, 기흥 캠퍼스는 원래 저게 국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이게 인력, 좋은 인력을 수급하려면은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 서울 가까이 있어야 된다. 기흥 땅을 달라고 해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제공한 겁니다. 지금 용인에 새로 나는 것도 그렇고 평택에 반도체 공장 전부 다 국가가 국민들 세금을 동원해서 공단을 만들고 아주 싼 가격으로 준 거거든요. 거기다가 전기도 해주죠. 물 공급해 주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게 국민적인 자산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래 성과금 나눠 갖는 건 이해 갔는데 노동자 1인당 6억씩 7억씩 나눠 갖겠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그런 것도 좀 알고 노조가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타협됐으면 좋겠고요. 4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협상이 들어간다니까 잘 해서 오늘 내로 협상이 타결되길 바랍니다. 예, 온 나라의 지원, 국민들의 지원으로 큰 회사가 삼성전자다.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시부터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긴 했는데 만약 이게 안 될 경우에 그럼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됐거든요. 일단은 김민석 총리도 이미 말씀을 했고 정부에서도 이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되면은 저는 뭐 국가 경제에 큰 영향 주고 우리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대상이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국제 노동기구 또 문제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삼성 노조가 잡고 있는 18일 파업 기간 이게 뭐 파업 내일 시작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결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4시부터 협상을 하고 저는 오늘 자정까지 결판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정말로 더 길어진다면은 뭐 파업 기간, 파업 시작을 모레부터 글피부터 뭔 연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결렬이다 선언하고 나와가지고 노사 모두가 지금부터 협상 없어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 그 다음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거고 저는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섰으니까 양측과 뭐 긴 시간 마라톤 협상이 되더라도 꼭 타결이 돼서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는 일까지는 가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주식이 장중한 때 4%대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 가진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데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요. 네. 어찌 보면은 저 양양자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인을 떠나서 삼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지금 삼성 반도체 때문에 우리 경제가 버텨나가고 있는데 삼성 반도체마저도 지금 노조 갈등 때 노사 갈등 때문에 흔들린다는 건 그거는 도저히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절박하게 노사 모두에게 좀 한 발씩 양보해서 꼭 타결하라. 뭐 이런 걸 촉구하기 위해서 양양자 후보가 지금 단식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 양양자 후보의 마음하고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내로 오늘 내로 저는 타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노조 측에서도 그 자기에게 유리한 투쟁 국면에 유리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실은 노노 갈등도 심하거든요. 지금 노노 갈등도 심하고 어찌 보면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것도 노노 갈등의 한 축을 사실은 이게 합의가 되면은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승인을 받으려면 또 다수 노조원들에게 이게 그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번에 정부가 이 삼성 반도체 노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로 이거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야지, 이걸 지금 앞으로 2일, 3일 더 계속 가면은 국민적인 불안이나 경제에 미칠 충격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오늘 해결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김영훈 장관이 지금 직접 조정 절차에 나섰으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이른바 탱크 마케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에 이어 이번엔 대표적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과거 광고까지 직격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 오시죠. 확실히 크고 탱크데이라는 이벤트 이름뿐 아니라 이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논란을 키웠던 겁니다. 앞서 저질 장사치라며 스타벅스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은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7년 전 무신사의 양말 광고도 겨냥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는데요. 이에 대해 무신사 측은 다시 한번 사과했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7년 전 일을 소환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후보자들의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후보자들이나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스타벅스 안 마셔. 우리 사무실에 못 들어와.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에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라는 글이 이번 논란을 희화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가서 샌드위치 먹겠다는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계정의 댓글도 달렸는데요. 이후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할 날에 큰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고 김선민 후보 또한 5.18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캠프의 자원봉사자가 댓글을 남긴 거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스타벅스 사태로 정치권도 들끓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은 스타벅스 가지 말라고 자제령을 내렸어요. 저는 이번 일을 또 겪으면서 우리 대통령 말씀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저 역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이 왜곡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두환 군부 독재에 맞서서, 쿠데타에 맞서서,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서 광주 시민들이 희생당한 거 아닙니까?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1987년 2월 박종철 열사가 치안본부 고문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가 생을 빼앗겼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영상도 봤습니다만 탁 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권 의원님 계셔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아직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제가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이미 역사적, 정치적, 법적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5.18 민주묘역에 가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부모의 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자고 했는데 아예 자신이 없으니까 투표장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을 39년 만에 올라온 개헌안을 무산시킨 사람들이 국민의힘 정당입니다.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 겁니다.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광주회를 무슨 낯으로 갑니까? 그리고 한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더러워서 안 가겠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소 원내대표는 서러워서 못 갔다고 근데 이미 해명을 했습니다만. 어제 보도를 보니까 기자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저도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런저런 민감한 얘기는 다 적습니다. 아마 일부 기자는 녹취를 했을 겁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아보십시오. 한번. 서러워서 한 건지 한번 법적으로 삼아보세요. 고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모두 확인됐다는 표현은
이미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 국력을 갖췄는데 언제까지 그런 사실을 오도하는 집단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싸움은 할 수 있습니다만 광주 민주화 운동과 박종철 열사나 이런 민주화 운동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이런 경악할 만한 천인공노할 만한 이런 땡크데이가 뭡니까?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겠다는 국힘당 시장 후보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앞으로 정치인들, 정치 집단들 반성해야 되고요. 전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독일이나 한번 보세요. 홀로코스트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5.18 이런 법도 좀 더 개정해서 이런 역사 왜곡 이런 부분들은 좀 강경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저질 장사치라고 비판을 하면서 오늘은 7년 전 무신사의 광고를 소환을 했는데 책상을 탁 치니 양말이 억하고 말랐다라는 문구를 비판을 한 거예요. 이 문구는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이제 7년 전 광고라는 걸 두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기업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좋은 광고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18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고 또 그걸 이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상당히 효시로 하는 건데 그걸 반대로 그걸 탄압했던 탱크를 연상해서 그런 광고를 하는 거는 물론 그 광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노이즈 마케팅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영업은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는 저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적 갈등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한 거다. 그래서 아마 정용진 회장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임원들을 바로 경질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들 근데 이게 너무 이걸 지나치게 우리 국민 속에서 뭐 이게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오는 건 좋은데 정치권이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게 저게 옳은 거냐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곱세게 봐야 되고 한 발 더 나가서 한민수 최고위원님,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마치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또 개헌을 이번에 하지 않아 막았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은 이게 사실은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부분이 과했다는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도 5.18 전문에 넣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헌법 이번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반대를 하지 않아요. 다만 형식과 시기의 문제예요. 우리가 반대한 거는 그 내용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그리고 이 개헌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또 있는데 이걸 충분히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그리고 6월 3일 6.3 선거와 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한 거고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개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여당의 의석만으로 절대 개헌을 못하는 게 야당을 설득하고 달래야 되는데 한 번 시도해서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너들은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가니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봐라 저게 개헌에 하려고 하는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 야당을 옥죄고 그다음에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개헌을 갑자기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도 개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를 좀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사회,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사회로 가도록 우리 정치권이 대통령이 조금은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제가 동시에 드립니다. 예, 정치권으로 번진 스타벅스 논란 짚어봤고요. 이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가장 뜨거운 곳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MBC 조사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38,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 무소속 한동훈 후보 33%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은요. 하정우 대 박민식 48대 30, 두 후보 격차는 18%포인트고요. 하정우 대 한동훈 44대 40,
격차는 4%포인트입니다. 뉴시스 조사 보겠습니다. 하정우 40.4, 박민식 20.9, 한동훈 32.7%고요. 가상 양자 대결 하정우 대 박민식 47.2 대 29.6, 두 후보 격차는 17.6%포인트입니다. 하정우 대 한동훈 41.8 대 40, 격차는 1.8%포인트로 초접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 측은 하정우 후보가 AI 수석 재직 시절 주식을 다량 가지고 있던 AI 기업 업스테이지가 AI 국가대표로 불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선정된 것에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후 하 전 수석이 주당 7만 원짜리 업스테이 주식 4,444주를 개인에게 주당 100원에 판 건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맡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 파킹을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정우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베스팅이라는 정상적 주식 거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못된 검사 버릇을 아직 못 버렸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한 후보는 팩트를 지적하니 답은 못하고 정치 검사 타령한다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주식 파킹 논란 먼저 야당에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권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떤 의혹인가요? 아니 근데 자기가 이제 공직에 출마해야 되니까 7만 원짜리 주식을 누구 아는 사람한테 100원에 이렇게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뭐 본인이 이 스타트업 쪽에서는 그 가치를 측정할 수도 없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걸 저렇게 본인이 7만 원짜리를 어찌 보면은 그렇게 100원에 넘겼다는 걸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뭐 상대 후보가 제기할 수 있죠. 그걸 정치 검사라는 걸로 받아치는 것도 저분도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정쟁하고 싸움하고 나쁜 정치 배우는 거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스타트업 생태계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못된 정치 검사의 버릇을 못 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민주당 의견 듣겠습니다. 정확한 비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저도 뭐 우리 하정우 후보가 낸 걸 다 읽어봤어요. 입장문을 보니까 저는 스타트업계에서 저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면은 저렇게 정치 공세하지 마시고 제대로 고발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건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1등 후보인 하정우 후보를 공격을 해야 본인이 뭐 잡을 수 있다, 뭐 올랐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는 과도하게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그런 못된 번을 못 버렸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한동훈 후보는 뭐 정치 인생이 걸려 있는 선거기 때문에 되게 긴박하게 하더라도 좀 근거 있는 주장들을 하면 좋겠고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박민식 후보가 또 따라올까 봐 거기 신경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1등 가지고 뭐 근거 없는 주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반박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등 공격하지 말고 3등 추격이나 신경 써라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 3자 대결인데 지금 점점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은 2강 1중으로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단일화 되지 않아야 하정우 후보가 40% 남짓 내외 가지고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3자로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좀 우리 그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1차적으로는 좀 하정우 후보를 상대해서 좀 더 싸워서 하정우 후보의 지지도를 40%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보수 후보의 1등 경쟁을 이렇게 펼치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뭐 하정우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허위 사실이 아닌 한은 문제제기하는 거는 뭐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걸 정치 검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좀 맞지 않잖아요. 뭐 좀 비열한 비방 같지 않아요. 그걸 네, 단일화 여부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른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가 사과에 나섰지만 상대 후보들은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죠.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지금 11년이 지난 시점에도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한 거는 하여튼 언행에 대해서 더 이상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지금 당장 후보 사퇴를 선언하십시오. 김용남 후보의 선임 비서관이었던 A씨는 지역구 행사에서 정경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여론의 흐름 보겠습니다. MBC 조사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 31,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17,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7%로 나타났고요. 뉴시스 조사에서는 김용남 25.5, 유이동 22.4, 조국 29.3, 세 후보가 접전입니다. 네, 지금 살펴본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간 모두 지금 단일화 이슈가 화두잖아요. 일단은 좀 전에 나왔던 평택 쪽은 그 여론조사도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저기는 6월 3일 날 투표함이 최종 열려서 집계될 때까지 승부를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여론 수치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민주당의 후보는 분명히 김용남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원들과 우리 민주당은 김용남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단일화 얘기는 가장 급한 쪽은 제가 볼 때는 부산 북갑의 한동훈 후보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정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 왜냐하면은 총선이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수치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2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차이가 있는 3등을 박민식 후보가 하고 있는데 근데 박민식 후보가 그러면 한동훈 후보 손을 들어주고 단일화 후보 양보를 하나는 단일화인데 그걸 하겠습니까? 2년 뒤에는 부산 국갑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의 지역위원장 그걸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저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게 낫지 지금 단일화를 해서 한동훈 후보 손을 들어주는 순간 딱 저는 이마에 쓰입니다. 배신자 1는 한동훈, 배신자 2는 박민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그 용서 안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살아있는 한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동혁과 한동훈 두 분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사이까지 됐다. 그래서 단일화는 부산 북갑에서는 전혀 가능성 없다. 예, 부산 북갑의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 단일화 어려울 것 같다는 민주당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조국혁신당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단일화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단일화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묘해요. 지금 김용남 후보는 당이 압박해도 단일화 없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이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당이 압박해도 단일화 없다고 얘기해요. 조국혁신당 대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건 단일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청래 후보 얘기도 참 묘해요.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뭘 보냐 하면은 지금 유희동 후보가 지금 3등이긴 하지만은 한교안 후보하고 단일화가 하면 두 개 합치면은 1등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건 막판에 가면은 선거 전날 아마 한교안 후보가 던지면서 유희동 손을 들어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 상황까지를 대비하면서 미리 단일화 논의를 해서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이런 논의가 불붙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김용남 후보가 여러 가지 과거에 자기가 2년 만에 저 후보가 국민의힘에 있다가 개혁신당 갔다가 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있을 때 그 입장에서 막 뱉어놓은 말들이 지금은 다 민주당 후보로서는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검사 출신에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좌진들 초토핑 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되는 저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후보를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공천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국이 아마 저기 북갑에 안 간 이유가 조국 스스로가 민주당 중진들 중에 저기 북갑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평택으로 갔단가요? 그때 저는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조국 만들기를 생각했다. 그러나 후보를 안 낼 수 없으니 김용남이라는 카드, 제가 볼 땐 김용남 카드로는 단일화 해도 조국한테 질 거고 그냥 가도 김용남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김용남 카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세를 갖고 정청래 대표는 조국 혁신당하고 손잡기 위해서 아주 만만하게 좋은 카드 내보낸 거기 때문에 저는 저거는 단일화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2주 남은 선거의 핫플레이스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수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김영은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를 중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노사 교섭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공지대로 오후 4시에 교섭이 재개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을 직접 중재하고 있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대표와 염영구 사측 대표가 모두 교섭에 참여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2차 사후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노동부는 대변인을 통해 아직 삼성전자 노사가 자율교섭할 시간이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사는 사후 조정이 불성립한 것이지 협상이 결렬된 건 아니라며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1차 사후 조정 뒤 교착 상태였던 삼성전자 노사를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삼성전자 노사를 설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네, 노동부 장관의 직접 조정이 성공할지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지 역시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질문을 정부가 꺼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발동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을 포함해 모든 쟁의 행위가 30일간 정지되고 중앙노동위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껏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건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부터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단 4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떼기도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이벤트를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 등을 두고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일단 사내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불매운동은 스타벅스를 넘어 다른 신세계그룹 계열사로도 점차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스타벅스 측이 논란이 된 행사를 기획한 경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아닙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데이라는 이름으로 텀블러 판매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홍보문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써도 박종철 열사 고문 치자 사건까지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급히 사과문을 내고 경위를 철저하게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의 관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행사를 기획한 당사자가 누군지,
그리고 결재를 비롯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입니다. 다만 스타벅스 코리아 측과 신세계그룹 측은 논란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체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행사 기획을 맡은 담당 임원이 해임된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를 대회에도 알리겠다고 설명했는데 납득이 가능한 설명과 후속 조치로 연결될지가 관심입니다. 네, 그러는 사이 불매운동은 계속 번지는 조짐이죠. 네, 인스타그램과 X, 각종 SNS에 올라오고 있는 영상과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겠다, 불매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스타벅스 로고가 그려진 머그잔을 깨뜨리는 영상들을 이렇게 올려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텀블러들 역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스타벅스 회원을 탈퇴하겠다는 게시글,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과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을 환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스타벅스를 넘어서 이마트와 신세계그룹 전반까지 번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신세계그룹 계열 업체들을 정리해놓고 이 리스트에 있는 곳들을 불매하자는 글도 온라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반감은 거세지는 가운데 스타벅스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말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러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7년 전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를 두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몇몇 개인이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상식의 선이고 금도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전 SNS를 통해서도 무신사 광고에 대해 돈이 막이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느냐고 똑같이 비판했습니다. 네, 무신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무신사는 최근 벌어진 스타벅스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자신들의 7년 전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무신사는 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열사의 뜻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당시 박종철 기념사업회를 찾아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관이 전쟁 첫날 폭격당한 이란 학교가 이란의 미사일 기지 내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미국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표적을 공격한 거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란은 즉각 끔찍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7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란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 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라는 민주당 의원의 압박에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이란 미사일 기지 내에 있어 사안이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s enough. We will not take responsibility for something we very obviously did. So it's a complex investigation. The school itself is located on an active IRGC cruise missile base. Absolutely. It's more complex than the average strike. 쿠퍼 사령관은 앞서 이 사건이 개전 이후 13,600여 건의 공습 중 유일한 민간인 피해라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군사 표적에 대한 공격 중에 발생한 것으로 민간 시설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ran deliberately targeted civilians in the Middle East at least 1,000 times. We've seen many of this play out on TV. Restaurants in Bahrain, restaurants in neighborhoods in UAE, the same thing in Kuwait and Saudi Arabia. 이란은 즉각 폭격당한 학교가 미사일 기지 내에 있었다는 미국의 해명은 조작이며 끔찍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170명 넘는 희생자가 나온 참혹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수업 중인 학교를 공격한 건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이란 전쟁 반대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끝에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져 주목을 받았는데 뉴욕타임즈는 이번 표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 행사에 대한 공화당 내부 균열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갇혀있던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유조선 한 척이 이란 측과의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이란 당국과의 협의를 마쳤다며 통행료를 지불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방주의 견제와 다극 질서 구축을 위해 의기투합했습니다. 중국은 백악관이 발표한 미중談判 결과를 반박하는 성격의 해설 자료도 내놨는데요.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중러 정상회담 결과 나왔습니까? 네, 한국 시간 오후 3시 20분쯤부터 공동 성명을 포함한 각종 협력 문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앞서 90분 동안 진행된 소인수 회담과 70분 남짓 확대 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할 텐데요.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은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탓에 세계가 평화롭지 않다며 미국을 에둘러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모든 참여국의 이익 균형을 바탕으로 다극적 세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후엔 푸틴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별도 경제회담이 이어집니다. 양국 정상은 중러 교육의 해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해 인문적 밀착도 과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엔 인민대회당 앞뜰에서 의장대와 화동들을 동원한 국빈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닷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할 때와 똑같은 판박이 의전이었습니다. 네, 중국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이 열린 때에 맞춘 듯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뒤늦게 발표하기도 했죠. 네, 중국 상무부가 미주 담당국장 명의로 질의응답 형식의 해설 자료를 올렸습니다. 먼저 300억 달러, 45조 원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무역위원회를 통한 동등한 규모, 대등한 관세 인하를 강조했습니다. 히토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의 배경인 미국의 AI 반도체 기술 통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보잉 항공기 200대 수입에 대해선 미국이 엔진과 부품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소고기를 포함한 미국 농축산물 수입도 언급했는데 반대로 중국산의 수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체로 미국이 발표한談判 성과를 반박한 듯한데 중러 정상회담에 맞춰 공개한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사후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조금 전부터 교섭을 재개했는데요. 김대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허준용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전에 조정이 결렬이 됐고 총파업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조금 전 4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다시 협상을 재개한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예, 이 노사협정이라는 게 원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판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만 맞으면 타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노사협상의 과거 타결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마지노선 부근에서 타결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21일부터 삼성전자 노조가 법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는 일정은 고시가 됐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충분히 희망이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양측의 의견을 많이 줄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두 방만 타결하면 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직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제 사후 조정 때 된 노조 측에서는 본인들은 이제 그 조정안을 받았고 사측에서는 그것을 계속 유보해서 결렬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가 뭐였냐면 한 가지 정도 마지막 남은 것 같다. 그게 지금 아직 타결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건데요. 그건 결국은 이 삼성전자 DS 부문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반도체 부문인데 예. 이 안에 사업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사업부가.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이번에 굉장히 업황이 좋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노조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 한 100 정도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중에 15%가 한 100이라고 보면 그중에 70%는 이 사업부를 공통적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30 정도만 이 영업이익의 비례해서 나눠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는 적자가 좀 났거든요. 그렇게 보면 골고루 뿌려지는 게 70 크고 그리고 사업부 영업이익이 많이 난 메모리에 가는 건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더 받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받는 구조가 되는 거고 회사 측 입장에서는 결국은 성과 없는 곳에 보상이 없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인센티브 구조가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니까 왜 적자가 난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에도 우리가 성과급을 많이 줘야 되냐. 그러면서 이 7대 3의 비율을 받을 수가 없다. 아마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난 사업에 성과급 많이 줄 수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고 여기서 합의가 안 된 건데 그럼 이 부분을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섰다고 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 이 대목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우리가 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15%든 13%든 그 퍼센트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거기는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오는 금액은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가 나누려고 한다. 같이 함께 고생한 반도체 부분 내에서의 시스템과 파운드리 부분. 그러니까 회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노조의 주장은요. 메모리 반도체 혼자서 어떻게 반도체를 스스로 이렇게 큰 이익을 낼 수가 있느냐. 반도체가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스템 파운드리에 조금씩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시스템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든 일부 상당 부분은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조에서는 회사가 지나친 관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측에서는 자, 지금 분쟁이 성과급에 의해 났는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게 성과급인데 지금 결국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성과를 하나도 못 낸 사업부 거기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성과급에 관계없이 한 부서만 이익을 내면 다른 데 다 줘야 되느냐. 또 반도체 아닌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각자 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국으로 가면 결국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회사, 노사, 사측 뭐 다 한 배가 빠지는 하나의 배가 빠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장관까지도 나선 만큼 특히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중노위 위원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권한, 그것은 노동조합 그 조정법 제76조에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양측에서 노조든 사측이든 좀 더 신경을 쓰겠죠. 특히 노동부 장관이 무서운 게요. 이 노사 협상을 하는 양측 입장에서 보면 긴급조정권 발동하는 데 이어서 직권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부안을 만들어서 그거 무조건 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를 가느니 아예 본인의 의사를 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노위 위원장의 중재보다는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가 훨씬 더 강력하고 막판까지 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장관이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맡고 있는 사업 부분 자체가 국가 핵심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보이는데 그래서 계속 긴급 조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권한 자체가 엄청나게 막중한 거 그리고 굉장히
육중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사실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도 긴급 조정권이 4번밖에 안 쓰였고요. 사실상 1969년에 쓰였던 거 한 번을 빼면 대부분 다 20년 전, 30년 전에 쓰였던 거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파업을 법적으로 멈추는 권한이고요. 이거 해서 15일 동안, 30일 동안 파업을 멈춰야 되는데 15일 동안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들어가서 만약에 조정이 성립이 되면 타결이 되는 거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나머지 15일 동안 이 중앙노동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중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단체 협약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은 법적으로 그냥 강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긴급조정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권, 파업에 대한 권리 같은 것들을 약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긴급 조정권이라는 게 권한이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카드를 내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예,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하기 어려운 게 바로 국제 관계인데요. 우리가 제 건국 이후에 4번을 발동했는데 역대 정부별로 발동 정권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이 법 만들어가지고 대한조선공사 한번 발동했고 그때 한번 제대로 발동된 거고 나머지는 뭐 허지부지 됐지만 김영삼 정부 한 번 또 노무현 정부가 2번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국제적인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우선 허준영 교수님 잘 지적하신 대로 이거 좀 과잉 권한 남용 아니냐라는 그런 국내적인 논쟁도 있지만 국제사회에 ILO라는 국제노동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회원국이고요. 2021년에 당시 문재인 정부하에서 우리가 ILO의 핵심 협약을 가입을 하고 비준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조항이 있는데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려면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하라. 그래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죽어간다든지 생명이 위태하다든지 이럴 때만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지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든지 이럴 때는 발동할 수 없다. 이런 협약을 우리가 가입을 하고 국회 비준을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 비준한 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거기다가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는 신법 우선주의거든요. 그렇다면 2021년에 우리가 비준한 그 긴급 조정권의 발동 요건은 사람 목숨만 문제가 됐을 때 발동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사실상 법 해석에서는 우선이 되니까 1963년에 만들어져 있는 이 법, 노동조합법 76조에 있는 법 자체가 좀 위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내적으로 논쟁이 되겠죠. 거기다 국제사회에서는 야, 한국 도대체 왜 헌법에 보장된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정부가 개입하느냐 이런 오해, 이런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가 합의해서 대승적으로 타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합의하는 것이 가장 어쨌든 바람직할 텐데요. 이렇게 노사협상이 결렬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적정선이 좀 노조의 단체 행동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일부 노동조합이 뭐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 전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는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좀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다 언급하는 거 보면은 상당한 좀 강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영업이익에다가 몇 퍼센트를 주기 시작했잖아요. 10%를요.
그렇게 봤을 때 원래 삼성에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원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차감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지급을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 이런 거였고 상한도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상한도 본인의 본봉에서 몇 퍼센트 상한도 없앴고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뭔가를 자본 비용을 뺀 것이 아니고 그냥 영업이익 자체의 15% 아니면 뭐 12% 지금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삼성이 부담스러운 점은 저는 회사 측도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은 게 SK하이닉스가 하는 거랑 삼성전자가 하는 거 좀 다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하면 그게 차후에 레퍼런스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예.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들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영업이익이 좋을 때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하면서 이거 할 수 없는데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면 삼성전자도 했어라는 얘기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도 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극적 타결 소식이 들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오늘 떨어졌고 지금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얻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다가요. 또 회의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폭이지만 주가라는 게 하루에도 몇 차례 올랐다 내렸다 요동을 치는 거니까 우리가 주가 상승 하락에 너무 큰 어떤 흥분을 하거나 이러지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앵커님 잘 지적해 준 대로 지금 갈 길 바쁜데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주가 8천을 코스피가 8천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상당히 조정을 크게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또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의 기회,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호황이 온 게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온 게 10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거의 적자였고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 특히 이제 경쟁자가 미국의 엔비디아도 있지만요, 중국의 장신 컴퓨터가 공교롭게도 지금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해서 자금을 많이 끌어모으는데 지금 중국과 한국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사실 중국의 인해 전술, 요즘은 인해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집어넣는 돈 전술인데 그렇게 되면 그 격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경쟁력 또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 정말 현명한 판단이 노사 양측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시선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협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과 우리 수원FC 위민의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이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지금 강한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남북이 수중전을 펼치게 됐는데요. 현장 연결을 보겠습니다. 양시찬 기자. 네, 수원 종합운동장입니다. 네, 이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이제 경기 시작이 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 수원 종합운동장은 강한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예정대로 19시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북한 선수단의 방문은 지난 2018년 탁구 월드투어 이후 8년 만이고요. 축구팀으로 좁히면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대표팀이 아닌 축구 클럽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여느 때보다 이번 남북 대결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북한 선수들의 방문인 만큼 응원도 남북 연합 응원단이 꾸려져서 두 팀 모두에게 환호를 보낼 전망입니다. 네, 승부는 승부인 만큼 경기 내용도 중요할 텐데요. 두 팀 모두 총력전을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 팀은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훈련도 공개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는 팽팽한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먼저 내 고향 축구단의 김경영 선수와 수원 FC 위민의 지소연 선수의 각오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민들과 부모 형제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선수들이 항상 경기 뛰면 굉장히 거칠고 욕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물러서지 않고 같이 욕하면 욕해주고 발로 차면 저희도 발로 차고. 네, 지난 2012년 평양을 연고로 창단한 내 고향 축구단은 2022년에 북한에서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23골을 넣고 실점은 하나도 없이 3전 전승으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수원FC와 지난해 11월 펼친 한 차례 맞대결에서도 경기를 압도하면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수원FC는 올해 초 한국 여자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지소연을 다시 영입하고 국가대표 수비수 김혜리와 공격수 최유리도 합류시켜서 전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과는 다른 결과를 자신하는 이유인데요. 이 강한 빗줄기를 뚫고 어느 팀이 결승에 오를지 축구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승자는 오는 23일 멜버른을 꺾고 결승에 선착한 도쿄 베르디와 우승 상금 100만 달러를 놓고 결승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네,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 전북에서 민주당계 내전으로 도지사 선거전이 전례 없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첫 TV 토론회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임기 동안 있었던 기업 유치 협약식들이 전시성 행사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며 그간의 도정 성과는 부풀려진 허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행률은 3.98%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을 전시성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가. 도민들은 MOU를 체결하면 이런 기업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 후보는 자신의 12.3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이 후보가 정치 생명을 건 약속을 저버렸다고 거듭 공격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 후보가 처분서 내용 일부만 취사 선택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면 통제 또는 폐쇄된 사실이 없다. 왜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아예 안 읽어봤습니까? 이거 결정문 읽어봤습니까? 뭔가 안 읽어봤습니까? 이 후보가 피지컬 AI 등 전북의 미래 신산업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힘이 필요한 때라며 민주당 소속을 강조하자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 속도는 집권 여당의 도지사 후보 또 당정청이 함께 했을 때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 공약이 결국 지난 4년간 자신이 씨를 뿌렸던 것들을 발전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원스톱 투자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모든 인허가를 빠르게 하고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까지 나서 토론 내내 분위기가 뜨거웠는데 이처럼 이번 전북지사 선거에선 양보 없는 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전북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은 예방 가능한 죽음, 자살을 막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그냥 힘내라는 말보다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누군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거를 물어봐서 뭔가 캐내는 게 조금 캐낸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조금 예민하거나 민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먼저 얘기 꺼내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면 실례일 수 있으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사정을 먼저 물어봤다간 되려 충동을 부추기진 않을까 걱정부터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 징후를 주변에 드러내는 이 순간이 생명을 살릴 최선의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죽고 싶은 이유가 뭔지, 실제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편은 살려달라는 신호기도 합니다. 제발 날 좀 쳐다봐줘. 모든 가이드라인에서는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살 충동을 비난하거나 무작정 힘내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조차 낼 수 없는 자신을 비관하며 아예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는 태도로 묵묵히 들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의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혹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빨리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나 지역별로 설치된 광역자살예방센터, 전국 90여 개 병원과 연계된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결국 자살 위기라는 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주변에 각 경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작은 위험 징후도 놓치지 않고 먼저 손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사회의 단단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며 더위는 누그러졌지만 돌풍이 동반되며 봄비치고 다소 요란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전북과 영남 등 곳곳으로 노란색의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앞으로 서해상에서 더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남해안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차츰 중부 곳곳으로도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150mm 이상, 제주 산간에 120 이상, 그 밖에 전국에 최대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저지대 침수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강하게 집중되겠고 이후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밤이 되면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서울 낮 기온이 20도, 광주 21도, 대구 23도 등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